자, 이번 시간에는 주제 10번이고요. 통치체제와 대외관계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에서 배울 나라는요. 바로 조선왕조죠. 조선. 저번 시간까지 고려 왕조를 배웠고요. 오늘부터 이제 조선왕조를 배울 텐데 고려와 조선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고려 때에 비해서는 조선 때가 조금 더 왕의 비중이 높다.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치가 많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몰라도 조선만큼은 왕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조선의 모든 왕들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알면 좋을까요? 그렇죠. 순서까지 알아두면 조선왕조의 역사 흐름을 공부하고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돼요. 마치 그 수학의 공식처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뒀으면 좋겠어요. 조선의 왕 순서를 암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태정, 태세, 운단세, 그 다음에 예성, 연중, 임명선, 그다음에 방인, 효현, 숙, 경, 영, 영. 그다음에 정순, 현철, 고순. 이렇게 조선시대 역대 왕이 이런 순서로 이어졌죠. 자, 왕은 뭐뭐 조나, 뭐뭐 종으로 끝나죠. 조나 종은 왕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고 나서 그 다음 때 왕이 그 전 왕의 무덤 앞에 이 왕의 이름을 조나 종을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 종으로 대부분 끝나는데 유일하게 조와 종이 들어가지 않는 왕은 딱 두 명 있죠. 누구하고 누구? 여기 연산군 그리고 광해군이죠. 왜 군으로 끝내? 자, 이 왕은 쫓겨났기 때문에 다음 왕이 전의 왕을 높이면 안 되죠. 얘가 아주 쓰레기 같은 양아치 같은 왕이어가지고 내가 쫓아낸 거라는 그러한 이유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조나 종을 붙여서 높이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선 역대 왕조의 이름과 순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조선의 건국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조선의 건국. 일단 연도가 1392년이에요. 14세기 후반에 조선이 드디어 건국이 되죠. 건국 누가 했죠? 이성계가 했죠? 근데 이성계는 우리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왜구를 때려잡으면서 나라의 위기를 막아내고 또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었던 장군인 거는 맞는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국가의 최고 군사령관이 될 수 있었던 특별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죠. 너무너무 중요했던 사건. 이게 뭐예요? 위화도 회군 사건이에요. 자, 위화도에서 회군했다. 군대를 돌렸다. 뭐 이러한 뜻인데 그렇다면 이 위화도 회군 사건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을요 알아야겠죠. 우리 교재 밑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자료 보면 위화도 회군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위화도가 어딘지 알아야겠죠. 위화도가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위화도예요. 이렇게 위화도. 이 강 안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이 강은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흐르는 강이에요. 이 강이 무슨 강이에요? 압록강이죠. 압록강. 자, 그 압록강 건너면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요동 지역이야. 요동, 요동. 자, 요강의 동쪽이다 해가지고 요동이라고 하잖아. 이 요동 지역을 우리 조선이 조선까지는 아직 아니죠.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말에 이 요동 지역을 고려가 공격하려고 갔던 거예요. 그러면 압록강을 건너야 되고요. 건너려면 위화도를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압록강 건너 요동 지역을 우리가 정벌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동 지역을 왜 정벌해야만 했는가? 그리고 이 요동 지역에는 누가 있었는가? 자, 그걸 이해해야 돼. 자, 일단 요동 지역에는 어느 나라가 있냐면 명나라가 있어요. 명나라. 자, 이 명나라는 원나라를 이제 몰아내고 다시 한족들이 세웠던 나라예요. 아직까지는 중국 전체를 완전히 장악한 강한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족들이 만든 명나라가 점점점 커가는 그러한 분위기였고요. 원나라는 완전히 다시 몽골로 쫓겨가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뜨는 이러한 가운데 이때 명나라가 우리 고려한테 뭘 요구하냐면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천령 이북의 땅 기억해야 되는데 자, 이 천령 이북의 땅은 고려 시대 원나라 간섭기 때 원나라가 쌍성 총관부를 설치해서 빼앗아 갔던 땅인데 이거를 어느 왕이 되찾아왔다? 공민왕이 다시 수복한 땅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되찾아왔는데 명나라가 야 그거 원래 원나라 거 아니야? 원나라 거니까 이제 중국의 주인이 명나라로 바뀌었으니 원나라 땅은 명나라가 가져가야겠다. 이러한 논리로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원나라 땅이에요? 아니죠. 우리 거죠. 고려 거죠. 우리 거를 원나라가 뺏어갔는데 이제 원나라 거는 명나라 거니 명나라가 다시 가져가겠다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나 뭐 당시 특히 최영 뭐 이러한 장군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 왕은 당시 우왕인데 왕보다 중요하게 봐야 될 인물이 바로 최영 장군이에요. 자, 최영은 이 미친 것들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하는 저 명나라, 저 요동 지역을 우리가 도리어 정벌을 하겠다. 아니, 우리가 힘들게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공민왕 때 얻은 땅인, 되찾아온 땅인데, 아니, 이거를 지네가 이거 그냥 가져가겠다고? 여기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이참에 저 명나라를 혼내줘야겠다. 아직까지 명나라는 안정된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중국의 명나라가 새로운 강자이긴 하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참에 요동을 정벌하자라는 거를 최영 장군이 추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반대했다? 이성계는 반대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고려가 중국 대국 명나라를 공격하느냐? 그리고 지금은 농사철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장마가 지면은 전염병이 돌고 또 화살, 활시위가 제대로 나가지 않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요동을 정벌한단 말이냐라고 이성계는 여기에 반대한 입장이에요. 그러나 군대는 계급이 깡패죠. 계급이 높으면 그냥 명령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영 장군의 명령을 이성계는 따르고 어쩔 수 없이 압록강 건너서 요동 정벌하러 가는데 마침 위화도에 당도하는 순간 그때부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예상했던 것처럼 장마가 오고 활시위가 축축 늘어나고 화살이 안 날아가고 전염병 돌고 농민들은 농사 자기 걱정만 하고 있고 또 명나라를 공격한다라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두렵고 자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명나라 정벌, 요동 정벌은 불가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왕명을 어긴 거고 자신의 상관이었던 최영 장군에 대한 거를 어, 반항하는 그러니까 군대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는 이거는 결국 결단을 해야 돼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서 어쨌든 이성계는 데려고 갔던 군대를 다시 돌려서 결국 개경에 돌아와서 최영 장군을 결국 이성계가 제거해요. 그리고 우왕도 왕을 바꾸고요. 그러면서 결국 국정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특히 국정 중에서 군사권을 군사 군사권을 군사적
실권을 이제 이성계가 장악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는 위화도 회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군사적인 실권을 장악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기반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원나라 간섭기 때 검문세족들이 땅이랑 땅은 죄다 가져갔거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응? 그래서 이성계는 위화도 해군 사건 이후에 신진사대부들과 손을 잡고 토지제도를 개혁을 하게 돼요. 토지제도 개혁은 간단해요. 검문세족의 땅을 빼앗아서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여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경제 기반과 군사 정치적 기반을 확립하겠다라는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넘어가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위화도 회군을 성공했고요. 국정을 장악했다. 특히 어떤 권한? 군사적 권한을 장악하게 되었다. 결국 최영 장군을 제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과전법이라는 거를 시행을 해요. 과전법. 자, 과전법은 과라는 게 이제 과라는 거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급. 응? 관리 등급. 등급에 따라서 전을 땅이겠죠. 이거를 주겠다라는 법이 과전법인데 자, 등급은 관리들의 등급이겠죠. 관리. 그래서 전직 관리던, 관직을 그만둔 또 현직 관리던 이런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서 뭘 주냐면 땅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수조권만 주는 것이 과전법이에요. 자, 수조권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 보통 10%의 세금을 복식이겠죠.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성남시 수진동이라는 땅을 받았어. 그러면 이 땅을 뭐 내 땅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수확을 하면 약 10% 정도의 곡식을 내가 세금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바로 수조권이에요. 그러면 이 수진동에 있는 농민들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관리들한테 세금을 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기존의 검문세족들이 갖고 있었던 땅을 몰수해서 관리들한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계층의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당시 과거 시험 합격했던 또 고려를 개혁하자라고 주장했던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이 과전법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문세족의 땅을 몰수해서 신진사대부의 땅 몰수,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전법을 실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성계는요, 위화도 회군 사건 이후에 군사적 실권 장악했죠? 그리고 가전법으로 경제적인 기반 마련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고려 말에 개혁만 할 것이냐, 고려 왕조 내에서 할 것이냐, 이걸 좀 나뉘어요. 결국 이성계를 지지한 신진사대부 중에서 자, 누구? 이름부터가 도전적이에요. 도전은 결국 이성계와 함께 이들은 이제 급진파 신진사대부라고 해요. 이 정도전과 함께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정몽주. 정몽주는 온건파고요. 온건파는 이제 고려를 대신 때리면 안 된다. 응? 고려 왕조 유지하자. 뭐 개혁만 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성계와 정도전은 고려라는 왕조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아예 왕도 새롭게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수도도 바꾸고 아예 새롭게 해야 돼라는
이러한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정도전과 이성계가 손을 잡고, 즉 급진파 신지사대부와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문의 세력이 손을 잡아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선은 이 신진사대부가 건국했기 때문에 통치 이념도 바로 유교예요. 자, 공자, 맹자, 순자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해야지만 나라가 잘 굴러갈 것이다. 특히 이거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이다. 민본주의, 그러니까 민본 사상이라고 돼. 백성이 근본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왕도 정치는 정치를 왕 마음대로 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누구랑 같이 정치해야 돼? 왕과 신하의 신하. 신하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정치. 이거를 왕도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도를 넘으면 안 돼. 왕은 정도를 걸어야 돼. 이게 조선 유교 통치 이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신하들과 같이 정치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라고 보는 거고요. 이러한 이상적 정치를 왕도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도를 한양으로 이제 옮기네요. 한양천도 1394년. 그러니까 나라를 1392년 세우고 나서 2년 만에 수도를 한양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죠. 그 한양이 좋은 점이 뭐예요? 일단 교통이 편리하다. 왜 교통이 편리할까요? 이때 당시에는 도로가 잘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철도가 깔린 것도 아니죠. 이때 당시 교통이 편리하다는 얘기는 큰 한강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방어에 유리하다. 외적들이 침략해 오면 방어를 잘 해야 되는데, 특히 인제 그 사방이 산이에요. 우리 북한산도 있고요. 또 남한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 산이 딱 막아 주고 또 교통도 좋고 하니까 교통 군사적으로 아주 한강이 개경보다 좋다. 그리고 또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수도도 또 바뀔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양으로 천도해서 조선이 제대로 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국가 기틀, 기반이 또 어떻게 확립되는지, 네 명의 왕이 있는데, 자, 네 명의 왕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씩 봐야 될 텐데, 일단 태종. 그럼 태종은 이 사람의 본명이 더 유명하죠? 누구예요?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원은요, 원래 다섯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까 우리 태정, 태세, 문단세, 태정 두 번째 임금 정종은 누구냐면 이성계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원래 이성계가 두 번째 부인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방원이 좀 빡친 거죠. 그래서 이방석을 누가 세자로 책봉했냐 했더니, 정도전이 이성계를 꼬드긴 거 아니냐 해서 정도전 죽이고 자기 배다른 어린 동생 이방석을 죽여요. 이걸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자기 형들하고 또 한 번 싸워요. 요거 2차 왕자의 난. 어쨌거나 두 번의 왕자의 난을 통해서 이방원이 드디어 왕이 된 거야. 그게 바로 태종이 되는 거예요. 태종. 그래서 태종은 왕이 되자마자, 야, 일단 안 되겠다. 내가 더욱더 강력한 왕권을 강화해 나가야겠다 해서, 자, 중요한 거 첫 번째, 육조 직계제라는 거 하네요. 육조 직계제. 자, 육조 직계제는 뭐냐? 우리 학습지 우리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 보시면요. 이거 잠깐 먼저 보고 가실게요. 자, 육조 직계제 보시면 당시 조선의 정치 구조는 왕이 있으면 의정부가 있어. 의정부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 구선인데요. 육조의 일은 보통 이제 이병, 호용, 육조가 여기서 일을 집행하는 거야. 근데 의정부가 자꾸 왕한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야, 왕이 좀 뭐 좀 하자 그러면 의정부가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라고 자꾸 막 왕이 하려는 정치를 의정부가 자꾸 막 견제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의정부 패싱에 내가 육조에 직접 명령을 내리고 직접 집행을 할 거야. 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육조도 의정부한테 보고하지 않고 왕한테 직접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직접 육조에 명을 내려서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육조 직계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올라갈게요. 자, 그다음에 사병을 협파한다. 아까 선생님이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왕자들끼리 난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자신의 병사, 사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또다시 이러한 난이 벌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는 야, 이제 개인적으로 거느리는 병사는 갖고 있으면 안 돼. 라고 했던 거예요. 자기는 사병으로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야 너희들 사병 가지면 안 돼."라고 좀 이기적으로 이렇게 좀 했던 거죠. 근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자 그다음에 또 이성계가 이방원이 했던 것 중에 태종했던 게 그나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야? 호패법. 지금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를 발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민증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 태어났냐는 거죠. 출생년월. 우리 아저씨들 싸울 때 보면 "야 너 몇 년생이야?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확인하기 위해서 뭘 까? 민증 까 이러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인구를 파악하고 또 인제 출생연도를 잘 파악해서 이거 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야?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패법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태종 때에는 세 가지인데 뭐뭐뭐 육조 직계제, 사병 협파. 이건 특히 둘 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인구 파악, 세금 마련하기 위해서 뭐 했다? 호패법을 실시했다. 우리 호패 한번 볼까요? 우리 교과서 116페이지 보면 호패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왼쪽에 호패. 요게 인제 호패예요. 16세부터 이거를 인제 갖고 다니게 했다. 근데 좋은 게 아니야. 16세부터 이때 조선시대에는 어디 가야 돼? 군대 가야 돼요. 군사훈련 받아야 돼요. 자 요걸 누가 했다고요? 태종이 했다고요, 이방원이. 자 그다음에 세종. 역시 뭐 세종 말할 것도 없이 넘사벽 최고의 성군이죠. 자 이 세종은요. 일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지혜를 모아 보자.' 라는 뜻의 집현전을 설치했죠. 여기서 모두 만들었니? 훈민정음도 만들었잖아요, 옆에. 훈민정음도 만들었죠. 자 그리고 세종대왕은 아주 그냥 공부벌레죠.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해 가지고 시력이 나빠질 만큼 공부 열심히 했는데 특히 이때 했던 공부는 유교 공부란 말이야. 이제 공부를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야 경연 같이 연구하자." 신하들과 같이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이 요게 바로 인제 경연이에요. 신하들과 같이. 신하와 같이 하는 거예요. 신하와 왕이, 왕이, 왕이 인제 유교 공부를 같이 하는 이게 경연이에요. 근데 보통 유학적 지식은 신하들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왕이 이런 거 하면 신하한테 좀 지적을 받아야 돼요. 신하한테 배워야 돼. 그러니까 왕이 좀 가오가 안 살 존심이 안 살죠.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은 경연을 안 좋아하는데 세종대왕은 신하들보다 학문적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게 더 세종대왕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경연을 되게 즐겨했다. 자 근데 그다음 왕이 또 이제 많은 논란의 왕 세조가 되겠네요. 자 세조. 자 세조는 원래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죠. 근데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했고 첫째 아들이 문종이 되고 문종이 병약해서 어린 단종이 왕이 되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단종을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세조는 나와 있는 것처럼 단종을 폐위시키고 즉위한 왕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심을 지키며 세조에 충성하지 않고 결국 세조한테 죽임을 당했던 집현전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조는 집현전 학자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현전을 없애버려. 또 경연도 없애버려. 이거 누가 이거 만들고 열심히 했던 거야? 아빠였던 세종대왕이 했던 건데 이걸 다 폐지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토지제도로 직전법이라는 거를 실시하는데 자 직전법은
아까 우리 과전법 했잖아. 이거는 전현직 관리한테 토지의 수조권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직 관리한테까지 주다 보니까 더 이상 지급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법. 자, 요거는 뭐냐면 현직 관리한테만 현직 관리한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이 직전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직 관리, 특히 세종대왕 때, 문종 때, 단종 때 그때 관리들한테 수조권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나를 싫어하거든. 나를 반대하거든.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현직 관리한테만 줘서 전직 관리까지 다 수조권을 주다 보니 땅이 부족해지는 거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현직 관리는 내가 뽑은 관리들, 나를 인정하는 관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직 관리한테만 주는 직전법을 세조가 했던 거예요. 역시나 이런 걸 통해서 세조는 아까 태종처럼 권력, 국왕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그러한 정치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태종하고 누구하고 좀 비슷하니? 그쵸? 세조와 태종은 둘 다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신권을 인정, 존중했던 왕은 세종이었잖아요. 근데 세종을 또 닮은 왕이 바로 성종이에요. 자, 성종. 자, 성종도 세종 못지않게 왕 중심이 아닌 신하들과 같이 정치를 하고자 했던 왕이에요. 일단 아까 집현전을 세조가 폐지했잖아. 그래서 이름은 좀 바꾸지만 거의 집현전과 다를 바 없는 학문 연구하고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홍문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홍이라는 거는 넓은 홍자. 학문을 좀 넓히자. 공부하자. 그 도서관 같은 집현전 같은 거를 누가 만들었다? 성종이 만들었다. 그리고 성종하면 뭐니 뭐니 해도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국가의 모든 통치 기반을 법으로 정해놓았던 이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그래서 성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경국대전은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작은 편찬을 시작했던 거는 세조예요. 그래서 세조는 원래 경국대전을 이제 편찬 시작까지는 했는데 이걸 완성을 누가 한 거야? 성종이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 통치 체제의 정비를 성종이 완성했구나 해서 성종을 성종이라고 완성자의 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경국대전 한번 볼까요? 우리 교과서 117페이지 117페이지 보시면 경국대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선의 기본법전, 경국대전. 이제 총 6개의 법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왜 6개냐면 6조잖아. 2호, 예병, 현공. 그래서 각 조별로 하는 일을 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아주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한 걸 보니까 상당히 우리 백성들을 위한 민본 사상이 이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밑에 보시면 경국대전에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 가족과 친척들이 같은 관청에서 업무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경국대전에 적어놨고요. 노비들도 출산 휴가를 주었다라는 거. 야, 노비들도 출산 휴가를 그 아빠까지도 보세요. 아빠. 15일간 휴가를 받았다. 내가 당신과 아이를 돌보리다. 야, 지금 우리 아빠들이 출산 휴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일반 기업이나 이런 회사에서는 잘 못 받죠. 눈치 보느냐고. 근데 조선시대에는 노비까지도 아빠들이 출산 휴가를 줬다라는 게 경국대전에 나와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사형제는 3번 심사한다. 우리 지금도 재판 결과가 조금 억울하면은 3심제라고 해서 3번 항고할 수 있잖아요. 경국대전 역시 이것이 가능했다는 얘기. 그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이 정말 백성들을 위한 그 법전이었고 또 왕을 견제하는 또 부정부패와 비리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라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선이 한 100여 년 동안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요 왕의 기간 동안 기틀이 잘 확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조선왕조가 무려 500년 동안 잘 유지 발전해 갈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국가 기틀 확립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통치체제의 자세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안녕. 여기까지 끝.